예고편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이면도로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와인바였습니다. 네온 사이는 희미했습니다. 간판도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진은 이곳을 좋아했습니다. 강예진 33. 탈북한 지 4년째였습니다. 그녀는 바 구석자리에 앉아 레드와인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에 얇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그 흉터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진은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탈북민쯤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한때 북한 정찰총국 소속 여군 중자였다는 것을. 마이너스. 그날 밤 입구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여기 분위기 괜찮은데? 형님, 요즘 이런 데가 힙하다니까요.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장교들이었지요.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움직임이 거칠었습니다. 예진은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시선을 숨겼습니다. 남자들은 바 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예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기 혼자 앉아있는 여자 좀 봐. 아, 진짜네. 말 걸어볼까? 예진은 표정을 지우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더 눈에 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혼자세요? 우리랑 한잔 어때요? 예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군인이에요. 착한 사람들이라니까. 예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뭔가 더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만해. 돌아와. 예진은 그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3명 중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단정한 자세. 그는 예진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진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4년 전도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전 북한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이너스. 박진수. 그는 남한군 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그를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비밀회의실이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남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북한 고위 장교들이 있었지요.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와 현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진은 그 회의실 밖에서 경비를 섰습니다. 문틈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박진수는 예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애들이 실례했네요.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예진을 향했습니다. 예진은 와인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진은 골목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예진은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4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과거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탈북할 때 목숨 걸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안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 날짜, 거래 내역. 박진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예진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너머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진은 그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가 과거를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마이너스. 2018년 가을 평양 외곽의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정찰총국 산하 특수부대. 예진은 그곳에서 중자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당시 29이었습니다. 또래보다 빠른 진급이었지요. 능력 때문이기도 했고 운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수행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예진은 회의실 밖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 임무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북한 고위장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측 인사들이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소.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낯선 억양이 들렸습니다. 남한 말투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규모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예진은 문틈으로 안을 엿봤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와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마이너스. 그 후로 몇 달간 예진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대 안에 특수공작이 있었습니다. 여성 군관들이 동원됐습니다. 남한 인사들과의 접촉, 정보 교환, 그리고 거래. 예진은 직접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봤습니다. 동료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며칠 후 지쳐서 돌아오는 얼굴을.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진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이름, 거래 내용.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이너스. 2019년 봄 예진은 결심했습니다.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소환됐습니다. 신문실이었습니다. 동무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올렸어?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진은 똑바로 앉아 대답했습니다. 부대 내 비리를 보고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비리? 요원이 비웃었습니다. 동무가 본 건 국가 기밀이요. 그걸 함부로 입에 담는 순간 동무도 끝이야. 예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동료 둘이 예진을 찾아왔습니다. 김미란, 최수경.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대위들이었습니다. 중전님, 우리 탈출해야 합니다.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보이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며칠 안에 우릴 체포할 겁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됐나? 수경이 작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충분할 거예요. 세 사람은 그날 밤 시설을 빠져나갔습니다. 국경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두만강 앞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미란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수경이 예진을 밀었습니다. 중자님 어서요. 예진은 강을 건넜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수경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예진은 눈을 떴습니다. 원룸 천장이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미란과 수경의 얼굴. 그들의 마지막 순간. 예진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진수의 이름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200만 달러 거래 참석. 증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예진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강예진 씨. 예진은 몸을 돌렸습니다.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긴 곤란한데요. 예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박진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정찰총국 출신이죠. 예진은 표정을 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요. 박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그때 그 여자 맞죠? 복도에 서 있던. 예진은 침묵했습니다. 박진수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과거는 묻어두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예진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돌아섰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그는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예진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4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란과 수경을 떠올리며 악몽을 꿨습니다.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예진은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국정원 제보를 쳤습니다. 화면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떴습니다. 예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국정원입니다. 예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보하고 싶습니다. 남북 군부 비리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통화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침착했습니다. 질문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강혜진입니다. 10-XXX-XXX. 내일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카페로 담당자가 나가겠습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다음날 아침 예진은 서울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였습니다. 2층 구석 자리.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검은 재킷에 안경을 낀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예진이 다가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예진 씨? 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태윤. 예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줬습니다. 김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김태윤이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진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보 내용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거짓 제보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죠.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지. 예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작성한 기록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찰 총국 산하 특수부대에서 벌어진 남북 군부 간 비밀 거래 내용입니다. 김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이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김태윤은 한참 동안 노트를 읽었습니다. 예진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예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김태윤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예진 씨,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남한 군부와 정부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진은 침묵했습니다. 각오되셨습니까?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김태윤은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세요. 마이너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진은 원룸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쉬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넷째 날 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예진은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예진 씨 계시죠? 잠깐만 나와요. 예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안에 있는 거. 문 열어요. 박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1을 누르려는 순간 박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국정원에 갔더군요. 똑똑한 선택이었어요. 예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당신이 뭘 알고 있든 증거가 없으면 끝이에요. 노트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박진수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살아요. 당신도 탈북민 신분이잖아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당신만 손해예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진수는 떠났습니다. 예진은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다음날 김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예진 씨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2시간 후 예진은 다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강예진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 내용만으론 부족합니다. 예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약합니다. 날짜와 이름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박진수 측에서 부인하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부 증언이 필요합니다.
거래 현장을 목격한 다른 증인이나 박진수와 직접 연결된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적 증거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김태윤이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수를 직접 유인하는 겁니다. 그가 당신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과정을 녹음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김태윤은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예진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손을 떨며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미란과 수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진을 살리기 위해 죽었습니다. 예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박진수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예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박진수 대령님, 저 강혜진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정한 곳이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만나죠. 서로 안전하게. 예진은 녹음기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태윤이 미리 테스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최대한 가까이서 대화하세요.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윤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위험하면 즉시 신호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예진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날씨는 맑았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벤치에 박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휴가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진이 다가가자 박진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네요. 앉아요. 예진은 한 칸 뛰어 앉았습니다. 박진수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독 안 들어갔어요. 예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요 뭐. 그래서 왜 전화했어요? 예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과거는 묻고 싶고요. 박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서로 좋잖아요. 예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진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국정원에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고 싶습니다. 대신 당신이 보장해주세요. 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박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자료 회수?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혜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자료는 아무 쓸모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국정원도 그거 알아요. 예진은 침묵했습니다. 박진수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떠들고 다니면 귀찮아져요. 소문이 퍼지고 조사가 들어오고. 그런 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겠다는 겁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당신은 자료 회수하고 저는 당신을 내버려둬요. 거래 성립. 예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시죠. 박진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강혜진 씨. 당신 같은 사람 많아요. 북에서 뭔가 봤다고 여기 와서 떠드는 사람들. 근데 다들 증거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떠들죠. 예진은 표정을 지웠습니다. 박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노트 한 권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북한에서 뭘 봤든 여긴 남한이에요. 여기선 증거가 전부거든요.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잘 지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박진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예진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박진수가 멈췄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평양 외곽비밀회의실에서 200만 달러를 받으셨죠? 박진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예진이 계속했습니다. 그 돈은 방산 부품 거래 대가였습니다. 북한 측 담당자는 김일훈 대자였고요. 박진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당신, 뭐야? 예진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도 밖에서 경비를 섰죠. 당신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박진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증거 없잖아요. 예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박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김태윤과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박진수 대령 국가정보원입니다. 동행하시죠. 박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거. 김태윤이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됐습니다.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예진을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날 걸어? 예진은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걸었어요. 박진수는 비웃었습니다. 넌 끝났어. 탈북민 주제에 감히. 김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술은 조사실에서 받겠습니다. 요원들이 박진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이년아.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이너스. 예진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태윤이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진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김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입니다. 박진수 진술을 받고 관련자들을 추가 수사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윤이 덧붙였습니다. 강혜진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큰 사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남북 군부비리 의혹 현역 대령 긴급 체포. 탈북 제보자 증언으로 수사 확대. 예진은 원룸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엔 박진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예진은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윤이었습니다. 강혜진 씨 보호 프로그램 준비됐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상담 프로그램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PTSD 치료요. 예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받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예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과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이제 괜찮아.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진수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 확대됐습니다. 현역 장교 3명, 예비역 장성 2명, 방산업체 임원 5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남북을 오가며 부품을 빼돌린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예진의 이름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보호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 강혜진에서 이서연으로. 하지만 예진은 스스로를 여전히 강혜진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상담센터였습니다. 예진은 일주일에 2번 이곳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예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악몽은요? 줄었어요. 이번 주엔 한 번만 꿨어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동료분들 이야기 요즘은 어때요? 예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미안해요. 제가 살았으니까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론 알아요. 상담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예진은 눈을 떴습니다. 상담사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진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윤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강혜진 씨 재판 일정 나왔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증인 출석 가능하신가요? 예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재판정에 서는 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진은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체육관이었습니다. 여성 호신술 교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관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연 씨 오셨어요? 예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보조 강사로 시작하시는 거죠? 네. 관장이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진은 체육관을 둘러봤습니다. 매트가 깔려 있었고 거울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성 수강생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관장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서연 선생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예진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왜 호신술을 배우셨어요? 예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요.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왔어요. 혼자 다니는 게 무서워서요. 예진은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예진이 말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수강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밤 예진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호 프로그램으로 제공받은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어둠이 오면 악몽이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미란과 수경을 떠올렸습니다. 이젠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고마워. 예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여기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예진은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진수를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018년 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여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을 목격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예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분명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박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예진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예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호신술 강사로 일하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김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진이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요.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진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예진은 생각했습니다. 4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만 해도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남한에 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맞서고 과거를 직면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1년 후 예진은 이제 정식 호신술 강사가 됐습니다. 수강생도 늘었습니다. 주말반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함께 온 어머니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선생님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요.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안 무서워요. 예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연습하면 더 강해질 거예요. 모녀가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진은 체육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4. 탈북 5년차. 전직 북한군 중자. 현재 호신술 강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남은 사람. 예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진은 가방을 메고 체육관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미란아, 수경아. 나 이제 괜찮아. 너희가 준 시간 헛되이 쓰지 않을게.
매일 최선을 다해 살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잘 살았어.